네, 미국 역사상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46대 미국 대선 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부정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바이든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이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작년 7월 1일 날 집권당 입장에서는 플로리다 출정 시기에 세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패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거는 불복종이라 하더라도 이후의 분쟁 가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희박하지만 여러 가지 트럼프가 마지막 기회도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그럼 세 가지 측면에서 완패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전국적 지지율에서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이겼죠. 그래서 7%포인트 이건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역시 3%포인트 이상 이렇게 이긴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역시 이번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 문제가 좀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이 발달의 빈미가 코로나 사태였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대응했다면 우편 투표 문제의 그 정당성 이런 문제 가지고 나왔던 문제에 트럼프의 입지가 반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를 잘못 대응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에서는 모두가 언택 시대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우편 투표로 미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유도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편 투표가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이번 투표가 1억 6천만 명이 했습니다는 우편 투표가 1억 명이 넘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역사상 개표 기간이 가장 길었는데요. 저도 주말에 여러 가지 일을 제쳐놓고 이 문제도 계속해서 봤었는데요. 우편 투표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던 소위 주요 지역, 미시간이 이제 먼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네바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이런 쪽에서 사실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방송의 개표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미국 언론사 중에서는 CNN인데요. CNN은 24시간 이 방송 체제를 하면서 저희 것처럼 투표 결과에 따라서 숨막히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해서 CNN이 가장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언론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CNN이 예상했던 어떤 당선 가능성의 예측 거의 들어맞았거든요. 잘들 보시겠습니다는 이 CNN의 개표 과정에서 보면 우편 투표가 하자마자 사실 모두가 역전되면서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당선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모든 언론들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반영해주는 폭스 TV조차도 네. 바이든의 당선인으로 표기한다. 그러면 위에 분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이 잘 판단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46대 대통령과 그리고 상하원 의석수도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골디락스 권력 구조에선 골디락스 구조가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부 그렇게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었어요. 물론 보는 시각 따라서 이렇게 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진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46대 바이든 정부는 권력 구조로 할 때는 골디락스 구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못하고 한쪽으로도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트럼프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장점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정치 체제에서는 국민의 평등성을 가장하는 이렇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계에서는 자유와 경쟁의 원칙인 시장경제 원리가 미 합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 장점을 발휘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인데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충실히 한다는 관점에서 권력 구조가 굉장히 골디락스 구조를 이렇게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바이든의 이렇게 신뢰성이 중요한데요. 바이든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그렇게 확실한 입지를 굳이 못했다면 아무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주도력 있게 4년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입지를 굳혔다 하는 측면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일단 최고령이죠.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모든 걸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는 특히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가장 정치적 경험이 쌓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기질서, 하이라키 구조가 많이 형성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 바이든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의 이렇게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면 20대 후반대에 아주 그때 당시에 공화당 거물을 무너뜨려서 사실 그 최연소로 상원의원에 당선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외교위원장이라든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자다 해서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아마 지금 미국의 전현직 포함해서 트럼프도 포함해서 전현직을 가장 정책 경륜이 풍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더십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정책 전문적 지식과 경륜을 갖췄다는 지층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바이든의 리더십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득표율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득표자 수가 7,400명, 500명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역대 그 최고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선거인 단수가 지금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아직 한 군데가 이렇게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는 지금까지 확보된 거를 이렇게 보면 한 306명 정도 네. 이렇게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이 전부 받쳐주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든이 고도령하더라도 굉장히 리더십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강한 여건을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의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 부분에는 서로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채우는 것이 양원제를 채울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의석수는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하원은 이렇게 늘어났지만 상원이 이렇게 그 공화당을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원은 요거는 이렇게 대통령 2년마다 이렇게 교체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정부 후반기에 중간 선거 이후에 그때 민주당에 이렇게 의석수로 보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반대당에 해당되는 공화당의 의석수는 늘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바이든 리더십이 형성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원에서 보면 상원의 입지가 좀 사실 그 늘어남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때는 법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페드도 무시하고 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독자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미국의 위상이라든가 미국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정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미쳤기 때문에 요 권력 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CNN은 여러 가지 정치적 경륜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내용을 쭉 듣는 과정에서 이 대목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는 항상 남이 있어야 세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권력 구도를 갖춘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들이 내려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결과에 불복종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정적인 때마다 세 가지 네. 이렇게 불복종을 했었죠. 그런 과정이 일단은 대선 과정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니까 네. 여론조사 음모론, 그다음에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기했었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충수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표 기간 중에 레드 밀라지에서 조기 당선을 선언했죠.
이 또한 사실 경제적인 승부수고 우편 투표가 불리한 점을 들어서 미리 미국에서 정치에서 보면요, 이걸 꽁수라 그럽니다. 꽁수가 뭐냐면 네. 말이 되지 않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그 꽁수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을 못 만들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런아웃, 개선 결과 불복종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과정이 이제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가 세 가지 측면에서 완패를 당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런아웃, 즉 대선 결과 불복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이분쯤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합니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금 현재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종을 선언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대선 불복종은 결국은 어떠냐? 미국 입장에서는 네. 연방 대법원이든 내년 1월 달에 하원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민주당 섞겠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죠, 섞겠다. 거기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르다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에는 사실 본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조건 되고 내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트럼프가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힘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종할 때는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조성시켜야 되는 정당성의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미 바이든 당선 이렇게 윤곽이 확정된 이후에 네. 미국의 언론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가장 황금대 이렇게 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언론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생중계를 되는 걸 전부 말이 안 되면 이게 언론의 힘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서 한국의 언론들도 상당히 반성할 대목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폭스 TV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혜택을 받았던 이 TV조차도 네.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실 언론에 가야 될 기본 방향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도 말이 안 되는 거짓,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억지를 필 때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통로를 차단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이든 아니면 하원이든 간에 국민의 여론이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차단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 트윗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본인이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집권하고 있습니다는 네. 바이든 당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 클릭수라든가 구독자 수는 못 빼고 클릭수라든가 뭐 구독자는 지금 늘어나지 않겠죠. 클릭수가 중요한데 클릭수조차도 아주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어떤 얘기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클릭하지 않는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뭐 대법원에 가든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각 주에서 한 명의 대표자들로 뽑는 이렇게 사실 선거인단 수가 무력화돼서 결국은 하원에 넘어가서 각 주에 하나씩 이렇게 대표자가 뽑는 이런 하원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종에 따른 여론의 형성 이런 것을 차단시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을 간직한 범위다. 국민도 간직한 범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의 이렇게 주요 통수권자들이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하느냐 하는 쪽을 보겠습니다. 네. 이 옛날과 다른 것은 지금은 CNN의 대선 중계 과정을 한 표도 움직이는 것을 전 세계 국민들이 보여주는 증강현실 시대입니다. 이미 세계 모든 국가들은 바이든의 이렇게 당선을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지켜본 상황입니다. 그 현장의 TV를 통해서 지켜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비롯해서 세계 주요 이렇게 통수권자들이 이미 바이든의 축하 가능성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 상징성 있게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징성 있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연방 대법원이거든요. 연방 대법원이
아무리 베넷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절차를 생각해서 사실 보수 입장에서 새롭게 대법관이 임명하더라도 나머지 보수도 있습니다는 가장 상식성 있게 대법원에 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사실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물론 이제 판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는 판결을 내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이미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진흙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트럼프에 따라서 대선 불복종에 따른 불확실성은 아마 굉장히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들어선다면 미국의 경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우선 과제는 이미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놨습니다는 네. 코로나 문제가 돼 있죠. 그렇죠. 코로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 환자 수도 대선에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서 미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선의 혼선 과정에서 코로나 문제라든가 미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대선 불복종에 따른 국민들의 정당성 같은 것도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코로나 12만 명이 되고 대선에 따라서 본인에 따라서 잡음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사실 본인이 그동안 코로나에 감염이다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골프를 못 쳤다 해서 골프를 치면서 패배 소식을 듣는 그 모습을 사실 저도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저게 미국의 대통령일까 하는 이런 생각은 많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코로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과정에서 갈기갈기 찢어졌던 이러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이렇게 인연 대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 문제를 통합하는 과제는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번 어느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게시판에서 제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혹평을 받았던 한 3개월 전에 이미 바이든 국가와 트럼프 국가 간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는 쪽의 방송을 제목으로 뽑아서 방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는 많은 정치 평론가라든가 경제 분야에 이렇게 해서 바이든 국가와 트럼프 국가로 분리됐던 이 미국사의 합정계의 강점을 약화시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시키느냐 하는 측면이 바이든이 나왔던 최우선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이 당선이 이렇게 취임하기 직전에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가장 먼저 미국의 통합 과제를 제시했죠. 네. 그런 측면이 아마 최우선 과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 봅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11월 3일 날 바이든 이렇게 당선, 물론 조금 이제 개표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는 바이든 당선되면 내년 1월 10일까지 대부분 다 구도가 잡힙니다. 대부분 다 인적 문제도 구성이 잡히고 대외정책 방향도 구성이 잡히고 대내적인 장점도 구성이 잡히고 스타트하면 그걸 지평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3일서부터 1월 20일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경제정책의 바이든오믹스의 기본 골격을 잘 펴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다자 채널에 이렇게 보건 문제 이런 문제가 그것이 WTO든 파리 기업 협약이든 그다음에 경제 이해의 바세나라 체제든 유엔의 문제든 이런 측에서 다자 채널의 보건 문제는 가장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패권 문제도 뭐 다들 위해서 어떤 방식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처럼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리는 구조보다는 공생적 관계에서 경제 패권을 이렇게 공정한 게임책에서 경제 패권을 다툰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핵 협정은 대외적인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복원시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오바마 대통령의 바이든 이렇게 당선자의 가장 큰 이렇게 대외 정책의 오바마 정부 시절에 본인 자신이 주도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 협상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고 싶을 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이거는 뭐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것은 코로나 대책 문제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죠.
이 일자리 창출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네. 아마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더 강하게 부각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 특히 중하위 계층들, 이번에 바이든을 강력히 지지하겠던 자 멕시칸 계층, 흑인 계통 그리고 한국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서 유색인종이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이렇게 피해를 받았던 유색인종의 일자리 창출, 대부분 다 미국의 주류에서 사실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K자형 구조에서 보면 밑에 K자를 밑에 내려가는 요 사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도 단순히 오바마 헬스케어가 보건하는 문제보다 더 확대시켜서 중하위 계층들의 적용, 특히 빈민층의 이 확대 문제를 아마 이렇게 이미 당선 이렇게 그 당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감을 밝힐 때 이 문제에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이민법 문제 이런 문제는 대폭적으로 손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아주 후퇴했던 이런 문제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손질해서 유색인종도 제한 미국의 백인 계층에 해당되는 평등한 그래야지 국민의 통합을 이렇게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등한 그래서 합중국으로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쪽에서 통합을 쪽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세 가지 문제, 오바마 헬스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그다음에 이민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등한 구조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선다면 우리 정부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보다 시각이 좀 안 좋아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뭐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정부 때는 패를 보여주는 게임이다. 그래서 다른 경쟁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대처가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 시절에선 우월적 구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는 각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렇게 해서 바이든의 통상 정책이든 대외 경제 정책이든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않냐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우리나라의 가치 어떤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싱크탱크 기관은 아무래도 현 정부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이전 정부 시절에 싱크탱크의 기관장들이 대부분 다 현 정부의 싱크탱크와 과거의 기관장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가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를 미국의 제3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그런 우리나라 내부에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친이냐 아니면 문재인의 반이냐 이런 각도로 이 문제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립적 시각보다는 서로가 보완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쪽을 좀 한번 보셨으면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나왔던 사람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어떤 방송에서 제가 방송 명칭은 맡기지 않겠습니다. 개표 당일날 당일 투표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 네. 문제는 뭐 누구나 예상해 왔었던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연임을 할 때는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타기 위해서 가장 주력할 것이다. 이런 쪽의 해설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전문가일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본인이나 자기 자신의 이렇게 티거나 이런 쪽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당일날 누구든 예상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반에는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대외 정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얼만큼 또 주식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이라든가 측면에서 얼만큼 중요한 변수가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노벨 평화상을 타기에 주력할 것이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하는 해설을 이렇게 봐서는 사실 한국과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친이든 그것이 이렇게 반문이든 관계없이 굉장히 서로 보완적 차원에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아주 객관적 통합된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그런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리더라 강조했지만 리더 평가를 못 받았다. 왜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리더에 가지고 있는 본래 위치는 우월적. 우리가 이렇게 까마귀와 독수리가 될 때 서로 까마귀와 독수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독수리처럼 쭉 하늘로 쭉 날아가서 사실 까마귀가 접근할 수 없으면 그게 뭐냐? 승자의 가장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바이든 이렇게 집권한 시대는 하늘로 치밀드는 이렇게 독수리처럼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우월적 지위에서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실상 뭐냐? 달리간다면 그 먹이를 쪼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해서 독서에서 보니까 다 보이니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실 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평온한 관계를 유지시켜준다 하는 입장으로 변한다. 그것이 한국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의 통상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경제정책에 해당되는 거고 북한 정책에도 그렇게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지금 보여주는 입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증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간단히 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선 불복종 문제 이것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사실 이번에 권력 구조가 이렇게 그 선거 결과 구조가 당초에는 블루 웨이브가 될 거다. 민주당이 싹쓸일 거다 하는 측면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 이번에 대선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골드락스 구조가 되다 보니까 모두가 좋은 쪽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력 구조가 어차피 사실 그 미국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증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 들어보면 사실 너무 대선 과정에 이런 쪽에 형성되는 상태에서 그동안 악재로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이 막 끝나면 내년 1월 1일까지 정중독의 모습도 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번 대선 과정 중에 그동안 우려했던 사항이 풀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그 탄력을 받고 계속해서 기술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시각보다는 월가의 분위기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대선 기간에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 이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종 리스크와 관계없이 상당한 정중동의 모습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이 지금 예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올까 하는 이런 측면의 월가의 그 관심이 지켜보면서 포지션 조정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일단 당선되면 정책이 구체화돼서 네. 시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전체적으로 증시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내년 1월 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늦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과 공화당일 땐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월가, 친기업, 친증시 정책이니까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좋았죠. 근데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중하위 계층,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중하위 계층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는 나쁜 쪽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번에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크다. 왜 그러냐면 야당인 민주당은 중하위 계층들이 코로나 이후의 K자형 구조, 멀게는 금융위기의 K자형 구조에서 중하위 계층들이 고용 문제가 굉장히 지속되다 보니까 네. 이쪽이 그렇거든요. 이쪽이 주력하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커졌던 거고 두 번째는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학개미들이 무슨 주식을 투기 형태로 합니까? 고용 문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집값도 올라가니까 생존차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대 로빈 후드도 코로나 사태에 본인 자신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영구적 실업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야당인 민주당이 그 지지층이 밑에기 때문에 밑에 생각해서 지원금할 때 여당인 공화당 입장에서 부양책 규모가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증시 재편 구조가 로빈 후드로 바뀌었다는 측면.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커지고 그 규모가 지원책, 로빈 후드와 같은 이런 그 중하위 계층들로 편입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 민주당이 되는데 왜 어떤 그 전문가분들이
친기업, 친월가, 친지정식을 공화당보다 좋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의 트럼프 정부 때 주가를 이끌었던 이런 대형 기업, 빵주라든가 마가라든가 마가토 업종들도 네. 이렇게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반독적 부적법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그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서 이거 억제하니까 그것도 대선 과정에 상당히 좋게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는 아주 주력할 거로 보다. 그래서 대형 고용 창출 개수가 높은 대형 이렇게 전통적인 제조업 이것보다는 러셀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형 제조업들, 이 중소형 제조업들이 고용 창출이 이어져 자동화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러셀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고용 창출 개수가 좋은 중소형 제조업들이 최대 수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업종, 바이오패스에서 이번 주 증권사의 페이퍼들의 이렇게 추천주를 보면 일제히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추천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뭐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바이오 해서 벌써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WB 마켓이 될 것이다 하는 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비아, 바이오의 비아 이런 측면에서 사실 시청자들의 새로운 용어도 나오는 것도 향후 증시 방향성 관련해서 좋은 쪽의 모습이다.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새로운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시도 증시지만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빅체인지가 나는 것이 외환시장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 관련돼서 사실 원자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오늘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의 영향을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내일은 기후환경 변화 관련돼서 기후환경 교토 정서 관련해서 그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더워지는지 관련해서 바이든 당선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토 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빅체인지가 나는 것이 외환시장이거든요. 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율에 보면 가장 크게 변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가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노벨급 평화상에 주력할 것이다. 그때가 아마 이렇게 달러 가치가 가장 강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4.3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윤곽이 잡히자마자 92.5 되고 원달러 환율은 그때 당시에 1148원에서 많은 PB들이 또 이렇게 달러를 살 거를 권유했습니다는 또 실제로 달러 산 사람 많고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당선의 육각이 바이든이 답변해서 1120원 마저 물론 마감은 1120원으로 했지만 1120원 마저 붕괴돼서 1119원으로 들어왔죠. 네. 그러면 불과 2, 3일 만에 사실상 미 달러를 샀다면 20원, 한 30원 정도가 손실이 난 거. 불과 며칠 만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만큼 가장 격변을 치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시장이라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집권 기간에 앞으로 내년 1월 20일부터 4년 동안에 우리가 뒤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유럽 쪽의 등가를 1달러에 1유로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상 바이든 시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등가 수준은 뭐냐 하면 네. 1달러 6위안 그다음에 1,000원선입니다. 1,000원선. 요게 지금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바이든 시대 앞으로 4년에 외환시장에서는 1달러 6위안 1,000원 붕괴.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유지했던 브레튼 달러 중심 체제의 브레튼 제재가 깨지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외환시장부터 벌써 핵심적 이슈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은 대선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